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에센셜 115제입니다. 저희가 모집인을 이번에는 115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 꼭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115개를 뽑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에 대해서 4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센셜 1번입니다. 우리 외국의 생명보험 역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유럽의 유럽 그다음에 세계 다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생명보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고르는 문제.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예,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프랑스의 톤틴 연금은 종교적 기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종교적 기금 하면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습니까? 에라노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회의 어떤 약자를 돕는 거 콜레기아. 그다음에 종교적 어떤 그런 종교단체, 기부단체, 에라노이. 그러니까 톤틴 연금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상조 정신, 그죠? 우리 상부상조는 요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요 마네스를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가 1인 만인을 위하여 또는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인용되고 있다. 그래서 마네스 사람 이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톤틴 연금은 사망률 이자 계산법에 의해서 근대적 생명보험, 그 다음에 특히나 어떤 종신연금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는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 1762년 영국. 연도까지는 기억 못하셔도 영국의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정으로 기억하시는 거 콜레기아는 일종의 종교적 공제단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라노이. 그러니까 틀렸고요. 콜레기아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협동 공제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1906년에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내용이 아니라 미국도 1812년에 우리가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도까지는 기억 못하셔도 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셔도 1800년대 미국에서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런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에센셜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센셜 2번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의 생명보험,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는 고대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5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연대별로 주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기억하는 문제들이 잘못 매칭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맞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1950년 이후에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후에 침체에 못 빠져나왔겠죠. 그죠?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광복 이후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이 일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본 놈들이 실은 제대로 안 해놓고 갔죠. 그래서 신뢰풍조가 아니라 불신풍조를 만들어 놨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이 처음에 도입된 것은 미국과의 재물포 조약이 아니라 일본과의 재물포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국내, 특히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부산에 처음으로 대리점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생명보험회사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보면은 불교사원에서 공동재산을 운영해서 이자로 자선이나 대부를 해주던 제도, 보라고 하죠. 보. 잘 듣지 못했는데 실은 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개죠. 개. 요즘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서로 돈을 십시일반 내서 돈을 이제 모아서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 보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운영했던 부분이 개.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시장의 개방, 본격적인 경쟁 체제는 몇 년대입니까? 예, 1990년대.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이 1980년대에도 나오고 1970년대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정 부분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테이크오프 생명이 국내에 대리점을 낸 곳은 서울 멀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가까운 부산에 처음 대리점을 냈었다. 그 다음에 국민저축기관으로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한 거, 단체보험 하면 몇 년대입니까? 70년대가 아니라 1960년대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보험 위주. 개인보험 위주는 1971년 보험의 해로 선정을 하면서 1970년대 개인보험. 자,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는 단체보험, 1970년대는 개인보험, 그 다음에 1990년대는 본격적인 경쟁체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틀림없이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두 번째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에센셜입니다. 사회보험하고 민영보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사회보험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충분히 다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보험, 여러분들이 지금 모집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명보험 회사들, 그런 민영보험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맞는 부분 고르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보상을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의 소장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예, 어떻게 봅니까? 맞는 내용 같죠? 납입하는 보험료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어떤 그런 사회적 취지에 따라 되는 거지, 보험료에 따라서 이게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것은 민영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간에 의해 결정된다? 당연히 민영보험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층 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회보장이 있고, 기업보장이 있고, 개인보장.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충분히 사회보장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민영보험이나 개인보장 차원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3층 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국가도 도와주고 또 기업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개인도 알아서 개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노후나 아니면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생명보험과의 그래서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서로 보완하고 경쟁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런 지문들이 이제 우리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맞는 누구나 보면 아유 뭐 이걸 틀리겠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상에서 상호 보완과 경쟁,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는 관계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 다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으로는 우리가 사회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보험이니까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보험, 민영보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민영보험의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이 아니라 어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회적 형평성은 공영보험, 그죠? 사회보험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보험의 어떤 운영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보험하고 민영보험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골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네 번째입니다. 그 에센셜 네 번째인데요. 이제 사회보장제도에는 크게 보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회보장에는 우리가 사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공공부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부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여기 나와 있는 뭐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제도, 사회보험의 제도가 되겠고요.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가 다 복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 가정복지 이런 건 전부 다 사회서비스의 하나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가 사회 서비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복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그 다음에 가정복지, 다 복지로 끝나는 말은 뭐라고요? 네, 사회 서비스가 된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뒤에 끝나는 말이 복지로 끝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라고요?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공 등 사회 서비스는 뭐로 끝난다고요? 네, 복지로 끝난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사회 서비스는 복지로 끝난다. 나머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부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4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보험 자산을 운영하는데,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자산은 여러분들이 돈을 맡겨놓은 거고요. 생명보험회사는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면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또 그 수익성도 좀 내야 되고 공익성에 부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보험금으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유동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유수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글자를 따서 생명보험 자산 운영의 원칙은 안유수공, 안유수공이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알맞은 것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자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 손해보험은 단기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죽어야 죽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건강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연금보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재산은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 부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험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어떤 부채의 성격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하는 것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재산 관리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하고 남의 돈하고를 같이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는 혼돈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둘 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처럼 별도로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탁재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도의 재산을 우리가 따로 맡겨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재산을 운영한다. 그래서 장기 자금이고 신탁 재산적인 성격을 갖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뭐 부합계약성도 있는데 다수의 그런 계약자들, 그죠? 다수의 계약자에 의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거고, 생명보험 자산은 유동성 확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동산 지금 거래가 끊겼어요. 그죠? 유동성이 낮은 제품입니다. 낮은 자산이죠. 우리가 낮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금, 유가증권 이런 쪽에, 특히나 유가증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비중도 높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5번째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왜 필요합니까? 충분히 사회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라도 우리가 민간보험, 민영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해당하지 않는 거 뭐겠습니까? 충분한 사회보장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책임주의가 되고,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세대면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양의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 보시면 우리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건 택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두터워지고 있다가 아니라 희박해지고 있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로 우리가 202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38.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령화율이라고 하는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고령화율이 기본적으로는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5글자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4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5글자로 돌아옵니다. 20%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저는 암기하기 위해서 5글자, 4글자, 5글자. 근데 마지막이니까 슈퍼 울트라 초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고 있고 27년에는 우리가 17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 문제입니다. 우리 2차례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출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퍼센트까지 퍼센트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60%,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우리가 40%에 4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 사회보험이 다 보장할 수 없으니까 민간보험인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6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생명보험이 필요한 거하고 비슷하겠죠. 재무설계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노후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충분히 자금을 모아놓을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틀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문제 한번 고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부터 쭉 올라가서 일정하게 돈을 못 버는 단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죠? 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밥을 4끼 먹고 5끼 먹는 건 아니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소비는 완만하게 계속 움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빙벽에서 어떤 그런 떨어지는 구간.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레바스, 소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것을 고르는 부분이니까 소비지출의 흐름은 소득. 자, 소비지출이 어떻다 그랬어요? 훨씬 완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중년기에 우리가 소득, 우리가 40, 50대의 소득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은퇴하는 노년기에는 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많아 잉여소득. 야,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출은 많은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소득이 발생이 하는 게 아니라 과잉 지출, 과잉 소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무 문제를 우리가 세우고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한다.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재무 설계를 고르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그러면 표 안에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재무 설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비는 완만하고 소득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요 사이에 공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흐름이 그래서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 설계가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아요. 우리가 어디다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부동산. 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동성 자산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죠? 우리 선진국처럼 경제 개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7번 우리 에센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법칙, 그 다음에 생명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산출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여러분들한테 보험료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다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생명보험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두 번째가 틀렸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지출 비용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는 감안하지 않고 포함됩니다. 지출 비용도 포함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대수의 법칙과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은 기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가는 보험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의 세 가지 원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수의 법칙, 수지상승의 법칙, 그 다음에 사망률과 생명표 우리가 그래서 생명표 같은 경우는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자 수를 생존자 수로 나누는 거. 사망자 수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사망률이죠. 생존율이 아니라 얼마만큼 죽었느냐. 그래서 1년간의 사망자 수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조정국민생명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정국민생명표를 썼는데 국민생명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국민생명표가 아닌 경험생명표. 그것도 몇 회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 있는데 제9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여러분들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그 다음에 사망률과 생명표로 구성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우리 에센셜입니다. 보험계약 관계자.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이 되면 보험이라고 하는 관계의 구성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약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 있습니까? 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계약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보험자라고도 표현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 네 가지가 실은 대표적인 보험계약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금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금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 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번이죠. 그죠? 생명보험협회의 사업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 지문도 틀렸어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업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계약 관계자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라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두 동의 받으시면 안 되고요. 구두 동의는 여러분들 나중에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전자서명, 공인 전자서명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디에 허가를 받아요? 우리가 인허가 뭐 이런 부분들 사업의 어떤 그런 사업, 허가 이런 건 전부 다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우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인이어도 되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도 가입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셔도 좋고, 실은 우리가 이제 별도 다른 사람이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동일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나는 우리 엄마한테 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거니까 보험회사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보험계약 관계자는 사업의 영위를 하는 사업을 허락해주는 이런 승인해주는 자도 해당한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상대하는 보험회사, 우리는 일명 보험자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내주는 금융위원회는 계약관계자가 아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 10번 생명보험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약관에 정해진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인데, 일시납 보험료가 우리가 연납으로 납입할 경우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한 번에 내면 그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는 이자를 굴릴 수 있죠. 보험료를 굴려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연납으로 나누어서 내는 연납이나 아니면 월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일시납으로 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자가 발생한다. 일시납 그러면 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일시납 그러면 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이란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아니라 보장을 받는 기간, 책임기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기간이고 보장기간이고 그 다음에 책임기간이다. 그래서 보험기간, 위험기간, 책임기간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이, 우리가 예정사망률은 어떻게 아까 계산했습니까? 연 단위로 계산했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보험료는 연납이 원칙이었는데 지금 여기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보험 금액은 계약자가 위험의 대가로 보험회사에 내는 것을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돈, 그거를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부터 받는 돈을 보험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일시납 보험료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 중에서도 일시납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보험료의 산출에 관한 부분이고요. 보험료의 산출 방식은 크게 보면 과거에 썼던 우리가 3위원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현금 흐름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나온 거니까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틀린 내용이니까 계약 유지율 판매료용 투자수의 새로운 가격 요소 반응 새로운 거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 현금 흐름 방식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수적이다 뭐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과거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그 기초율을 가정한 게 아니라 최적 요율 가정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폭이 확대된다. 확대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실 때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기능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차가 좋아지잖아요. 자동차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타라고 하면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딜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듯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위원 방식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3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원천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벌어들이는 원천이 어디냐, 이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예정 위험률, 위험 사고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이율, 우리가 요즘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는 더 좋죠. 그죠? 이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비율, 어떤 투자 비율이, 투자 이익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 요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고, 현금 흐름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별 최적 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수적인 기초 가정이 아니라 최적 가정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사용하고 3위원 방식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사용한다. 우리나라가 현금 흐름 방식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3위원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산출, 현금 흐름 방식과 3위원 방식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즘에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현금 흐름 방식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셜 1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우리 배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배당에 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배당, 배당이 없는 것을 무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유배당 보험 계약에 비해서 일정 비율, 우리가 유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배당을 해주는 거니까 적립했다가 주는 거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배당금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보험회사의 배당률은 동일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당 자유화가 돼서 보험료율, 요 자율화가 시행이 되면서 실은 회사마다 배당률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안내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계약자 배당은 보험 안내자료의 금지사항이에요. 기재금지인데 우리가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금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직전 5개년도 실적에 따라서 5개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의 배당을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이 뭐라고요? 연금보험.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배당 계약이 무배당 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반대죠. 우리가 배당을 안 주는 게 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바뀐 내용이 되겠고요. 배당금이 발생할 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험료를 상계해 줄 수도 있고, 보험금을 나중에 할 때 또는 다른 부분에 가산해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줄여서 줄 수는 없어요. 왜? 줄인다는 말은 덜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받는 개념이니까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금 할인, 이런 용어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무배당 보험은 보험료 계산 시 실제 경험률과 비슷하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배당 보험이니까 할인. 자, 우리가 무배당은 할인, 유배당은 할증, 이런 개념은 맞아요. 그렇지만 무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인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유배당하고 무배당이 있는데, 앞서서 나와 있는 부분처럼 연금보험은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무배당 보험이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당이 없는 상품을 뭐라고 하느냐? 무배당 보험을 고르는 문제도 최근에 출제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12번 배당에 대한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청약 및 청약 철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해지란 표현은 틀린 거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험회사는 왜 철회하냐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그 이유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철회할 수 있어요. 물론 철회할 수 없는 그런 계약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은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보험 계약자가 계약한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관계없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은 거는 아쉽게도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죠. 무한정 내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그죠? 그 다음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요 기간 안에만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겠습니까?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건 장기 상품이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껴있기 때문에 또는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조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계약 체결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신중한 그런 계약의 어떤 그런 체결의 그런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청약 철회가 가능한 날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그죠? 그 다음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짜로부터는 15일. 그러니까 합쳐서 우리가 10월 23일, 뒤에가 23일이죠. 그러니까 10월 23일 이내에는 우리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고르시면 되겠고요. 청약 철회가 되면 보험회사는 즉시 납입한 보험료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약 철회가 됐으니까 우리가 즉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험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철회가 됐으니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에센셜 13번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이 철회가 가능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즉시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1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